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초록이 가득한 풍경을 둘러보며 짧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곳은 기분 좋게 따뜻했고 들어오지 않는 곳은 적절하게 서늘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 누워 한동안 천장만을 바라봤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걷는 소리.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사사로운 소리들까지 합하니 꽤나 소란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그와 반대로 고요해졌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만이 제 몸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근 몸에 과부하가 걸려 반강제적으로 유지해온 일상을 멈춰야 했습니다. 멈춤은 늘 낯설었고 불편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충동적으로 나온 바깥은 그 느낌이 작디 작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멈춤은 휴식의 다른 말입니다. 잘 쉰다는 건 잘 멈추는 것, 잘 쉴 줄 안다는 건 멈출 때를 잘 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방법을 잊지 않고 이를 적절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잠깐의 멈춤으로 잊고 있던 감각을, 소리를, 풍경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소개할 책은 앤디 위어의 장편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올해 3월 18일 라이언 고슬링 주연 영화로 개봉하여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앤디 위어는 영화 마션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마션 또한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2025년 독서 결산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짧게 이 소설을 읽게 된 경위와 읽은 뒤의 소감을 말했었습니다. 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건 700페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양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SF 장편소설은 특히나 세계관이 거대해서 무엇을 생략하고 살려야 하는지 감이 도통 잡히지 않았습니다. 독서 결산 당시에도 소설 속 내용이 드문드문 기억나서 최근까지 다루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저는 총 3번을 관람했습니다. 전 재관람을, 더군다나 영화관 자체를 같은 영화를 위해 2번 이상 간 적이 손에 꼽은 편인데 이 영화가 그중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원작에 충실하면서 부수적인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원작 팬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간파한 스토리와 연출이 저를 영화관으로 이끌게 한 이유였습니다. 3번이나 감상하고 나니
이 소설을 다루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소설의 초반부 줄거리를 요약하고 2부에서 영화와 소설을 비교하여 더 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뜬다. 정확히 말하자면 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자 대부분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온다. 기계음이 들려왔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청력에 온 신경을 집중하니 소리가 들린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일단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발음이 모두 뭉개져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뿐이었다. 눈을 뜨니 로봇팔이 내 앞에 있다. 다시 소리가 들린다. 틀렸습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아까 몸을 움직이다가 떨어졌을 때 느껴진 푹신한 감촉이 발바닥에 닿는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했다.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이겨내며 간신히 벽에 기댈 수 있었다. 이곳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내가 누워있던 침대처럼 생긴 것이 2개가 더 있었다. 사람이 더 있구나.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2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저들은 나와 달리 죽어 있다는 걸. 아주 짧게 가졌던 희망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졌다. 아는 사이였을까? 나는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이름이 뭐였는지, 몇 살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등 모든 것이.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니 위에 해치처럼 보이는 문이 있었다. 벽에는 해치에 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달려 있었다. 겨우 일어나 사다리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다. 온몸이 납덩이로 만들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어떻게든 위쪽으로 몸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실패해 뒤로 떨어졌다. 로봇팔이 때맞추어 나를 잡아주었다. 그들은 나를 다시 침대 위로 올려놨다. 잠이 다시 쏟아졌다. 자고 싶지 않은데 수만은 나를 강하게 잡고 깊은 무의식으로 이끌었다. 얼마나 더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니 처음보단 몸 상태가 훨씬 나았다. 로봇팔은 내 가슴에 치약 튜브처럼 생긴 걸 올려놨다. 드십시오. 컴퓨터가 말했다. 못 알아들으니 여러 번 반복한다. 튜브를 여니 맛있는 냄새가 났다. 갈색 진흙같이 생긴 생김새가 역겨웠지만 냄새를 참을 수 없어 살짝 맛을 봤다. 극강의 맛이 입 전체를 감쌌다. 너무 맛있었다. 순식간에 남은 걸 모두 먹어치웠다. 더 먹고 싶었지만 컴퓨터는 묵묵부답이었다. 무언가가 들어갔다고 힘이 났다. 저번에 실패한 사다리를 오를 차례였다. 그때보다 수월하게 올라 해치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해치를 옆으로 돌려서 여니 어둠이 깔린 공간이 나왔다. 몸이 들어가자마자 불이 켜진다. 컴퓨터가 나를 인지하고 킨 것 같았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내가 있던 곳과 비슷했다. 다만 실험대처럼 생긴 커다란 탁자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근처에는 실험실용 의자 3개도 있었다. 벽 전체를 따라 실험 장비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들은 전부 바닥에 고정된 탁자나 벤치 위에 있었다.
놀랍게도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장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추론했다. 나는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해치가 하나 더 있었으나 그걸 열려면 이름을 대야 했다. 이름이 아직 기억나지 않았으므로 일단 넘어갔다. 온갖 것이 다 있는 실험실을 보며 우선 여기가 어딘지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다.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렸다. 먼저 내 몸이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다는 것. 그때보단 나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두 번째로 아까 실수로 시험관을 떨어뜨렸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왜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내 몸도 그 시험관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실험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곳의 중력을 계산할 도구들을 찾았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중력 가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계산 결과 이곳은 지구보다 중력이 컸다. 낙하하는 물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근육이 많음에도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도 중력 때문이었다. 문제는 적어도 이 방에 중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즉, 내가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니라는 말이었다. 우주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은 한동안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산발적으로 돌아왔고 내 이름과 죽어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료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우주선 헤일메리호에 타게 된 이유까지 알 수 있었다. 이조차도 완벽히 돌아온 것인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태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내어 지구로 보내는 일이었다. 지금 태양은 죽어가고 있다. 태양열을 잡아먹는 놈 때문에 태양의 빛이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에게는 향후 몇십 년 안에 빙하기가 찾아올 예정이었다. 태양을 잡아먹고 있는 놈의 이름은 아스트로파지였다. 나는 지구에서 아스트로파지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스트로파지는 하나의 생명이자 세포였다. 그들은 빛을 내는 항성들을 쫓아 우주에서 움직였다. 태양계 근처에 있는 항성들은 모두 아스트로파지에 감염되어 빛을 약간 잃은 상태였다. 신기한 건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항성의 빛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태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태양빛이 아주 조금만 감소해도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대했다. 생태계 교란, 기후위기 등 온갖 재난이 들이닥칠 것이었다. 딱 하나 타우세티라는 항성만 아스트로파지가 가득한 곳에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내고 태양에 적용하여 지구를 구하는 게 내 임무였다. 아니, 지구를 구하는 건 무인 탐사선에 실릴 방법이고 나는 이 우주선 헤일메리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를 알려준 건 통제실 화면에 있는 남은 연료의 양이었다. 우주선의 연료로 아스트로파지가 사용되었는데 불행히도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은 배양하지 못한 듯 싶었다. 지구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가면서도 침울해졌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없다. 이 우주선에 있다는 건 내가 선택한 결과일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헤일메리오가
타우세티 궤도에 진입했다는 알림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엔진이 꺼지고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상태로 변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무중력에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겨우 파일럿 자리에 앉았다. 안전벨트로 몸을 매니 그제서야 뭘 조작할 수 있었다. 무수히 많은 화면 중 바깥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다.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 별이 타우세티일 것이다. 아스트로파지가 만들어내는 선을 볼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하니 역시 타우세티에도 아스트로파지가 있었다. 그런데 왜 쟤는 멀쩡한 것일까? 선을 따라 화면을 조금씩 이동했다. 중간에 선이 마치 잘린 듯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카메라에 뭐가 묻은 건 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검은색이 움직였다. 장치를 끄니 화면에는 다시 평범한 우주가 띄어졌다. 그리고 그 검은색 점은 놀랍게도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았다. 저건 우주선이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 숨 쉬는 법도 있고 가만히 화면을 쳐다봤다. 갑자기 우주선에 경고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내 쪽으로 무슨 물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들이 무언가를 보냈다. 나는 아주 짧은 고민 후에 선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첫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놓칠 수 없었다. 그들이 보내준 원통은 아주 단단했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추측건대 암모니아 같았다. 처음 보낸 건 무슨 철로 만든 모양이었는데 자신들이 온 행성과 타우세티에 아스트로파지 선이 붙어있는 두 개의 모형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나와 같은 이유로 온 것이었다. 내가 온 곳을 표시해서 보내자 또 다른 원통이 왔다. 자신들의 우주선과 내 우주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저들은 만남을 원한다. 나는 또다시 짧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 정보도 없이 외계 생명체와 조우해도 되는가? 하지만 저들도 같은 문제로 우주에 온 것이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확률이 더 높았다. 나는 동의의 의미로 내 선체 일부를 뜯어 원통에 담아 보냈다. 재료를 알면 적어도 우주선을 닫히게 할 물질로 서로를 연결할 터널을 만들진 않겠지 싶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저쪽의 우주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통형 관을 단체로 오고 있었다. 아마 헤일메리의 에어로크에 저 터널을 연결할 생각인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있으면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다. 터널이 연결되었다. 터널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원통형 물질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나는 우주복을 입고 에어로크를 열었다.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었다. 벽의 일부는 투명한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앞으로 다가가니 열기가 느껴졌다. 땀이 나고 점점 숨을 쉬는 게 불편해질 즈음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나는 참을 수 없어 투명한 벽에 눈을 가까이 댔다. 돌로 된 삼각형 손가락 3개가 보였다. 우리는 서로 노크를 주고받았다. 사상 최초로 지구인과 외계인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같이 서로의 별을 구할 수 있을까?
장편 소설답게 책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초반부터 서사를 천천히 쌓아나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줄거리는 정말 많은 내용을 생략하여 이게 맞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다루면 청취자분들이 듣다가 떠나가실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책들에 비하면 줄거리의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영화를 3번이나 보고 지금 소설도 다시 읽고 있어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많아 요약을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영화 스토리로 요약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책의 줄거리를 고른 이유는 영화의 원작이기도 하고 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초반부 이야기가 훨씬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지만 쉬운 길은 가고 싶지 않은 반골 기질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화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나 저는 원작과 영화 모두 본 적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글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로 원 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영화화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느껴져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영화의 예고편이 올라오고 로키의 실제 모습이 조금씩 나오면서 기대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로키를 정말 좋아했기에 영화에서 로키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의 로키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족감을 선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원작 팬들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편입니다. 글에 비해 영상 매체는 제작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원작 팬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 만족시키는 걸 성공했습니다. 저도 근 2-3주 동안 영화관을 3번이나 가며 본 작품은 이 영화가 처음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스토리, 연출, 연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확실히 소설보다 생략된 내용들이 많아 아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연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 우주의 경이로움을 가득 담은 화면, 로키의 실물과 두 주인공의 서사 등이 생략된 내용을 거의 완벽히 보충해 주었습니다. 영상 매체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이 영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기에 영화와 원작 모두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읽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소설을 먼저 읽으면 보고 싶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본 뒤에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정들이 있는 소설을 읽는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소설과 영화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주인공 그레이스와 로키의 관계입니다. 그 둘이 처음 만나고 언어를 교환하는 장면부터 소설을 손에서 놓지 못했었는데 영화에서도 나름 잘 표현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서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 친구가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재미와 감동을 모두 가져간 채 전개해 나간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를 다루었을 때 헤일 메리의 주인공 그레이스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정이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탄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꽤 나중에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헤일 메리호에 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선택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은 나중에 그레이스가 내리는 선택에도 큰 관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에서 생략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3명의 우주비행사들이 타우세티에 도착할 때까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수 상태로 만들어 태우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수 상태를 오랜 기간 가진 이후에 깨어날 수 있어야만 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헤일 메리호에 탑승 예정이었던 우주비행사들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로만 선별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도 검사 결과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설정은 강제적으로 그레이스를 보내게 된 상황에 약간의 면죄부를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레이스였다면 우주로 나오게 된 게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그 배신감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아스트로파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면서 빙하기가 시작되는 지구를 구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공이 가지는 독특한 설정 덕에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의 주인공처럼 우연히 겹쳐져서 결국 영웅이 되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던 우주 SF 영화였습니다. 우주가 배경인 영화를 처음으로 용산 아이맥스에서 관람했는데 그 황홀한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굳이 아이맥스가 아닌 일반 영화관에서 봐도 충분하지만 본래 우주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큰 화면에 꽉 찬 우주를 보고 싶다면 아이맥스관에서 관람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와 취향이 맞으신 분들은 소설도 영화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 결산에서도 다른 소설을 다루면서도 이 책이 생각났다는 건 그만큼 제가 깊이 애정했다는 걸 방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 앤디 위어가 평생 글만 써서 앞으로 이런 책들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무한 생산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행하는 것에 반하고 싶은 기질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소설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